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젊은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경험담과 자문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앞날이 상탕하고 신선한 차세대 일꾼들과 함께 있으니 덩달아 에너지를 받는 기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보면 전세대 어르신들도 제가 이 나이 때 저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린 세대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체도 고마움이었고, 미래의 제자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 파리 올림픽, USC 총장, Z세대와 알코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집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학비가 무료가 되는 또 다른 의과대학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것인데요. 거기다 추가로 간호학, 또 공중보건학 대학원에도 상당한 파이낸셜 에이드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바로 빌리어네어 마이클 블룸버그의 10억 달러 기부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명문의과대학이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대학생 대부분의 학비가 면제되는 무료 교육을 주고요. 간호학과 공중보건학에 등록된 학생들에게도 재정적인 지원, 파이낸셜 에이드를 증가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룸버그 측이 주장하는 것은 요새 점점 하락하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의 어려움이 더해가면서 여기에 기프트를 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조금이나마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새 사실 미국 내 인간 수명이 감소해가는 추세이죠. 이런 추세의 의사, 간호사, 공중보건 프로페셔널들의 절대적인 부족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의과대학이나 간호학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은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필수적이고 절실한 분야에 이 재정적인 걸림돌을 어느 정도 풀어준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진정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공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다가오는 가을 학기부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가족 1년 인컴이 30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의과대학생들에게는 보통 1년에 6만 5천 불 정도 하는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정 인컴이 17만 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보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로널드 데니얼스 총장은 이것은 풀 스칼러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총명하고 최고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교육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요새 전국적으로 주립이나 사립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경비는 인플레이션을 앞지른 현실입니다. 한 비영리 단체인 조사이아 메이시 주니어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것을 보면요. 현재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추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소득 가정의 자녀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저인컴 가정의 자녀들 비율은 크게 줄어왔다는 것입니다.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이 단체에 의하면 의과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빚지는 이 평균 론 액수가 20만 달러를 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의과대학을 아예 고려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저인컴 배경 출신의 의과대학생들은 의사들이 부족한 이런 어려운 지역으로 돌아가 의사로서 봉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기억나시죠? 지난은 예전에 뉴욕 시장이었고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는 분인데 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의 재단에서 지난 수년간 총 470억 달러가 넘는 기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이번 학비를 위한 기부 이전에도 지난 2018년 기부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파노 몬탈보라는 학생인데요. 스테파노는 애초 대학도 꿈꾸지 못했던 학생입니다. 뉴저지의 공립학교 출신인데요.
그런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왔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커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스테파노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와 아들은 펑펑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 스테파노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미 40만 달러 융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 주 발표로 인해서 학비 전액이 면제되고 그들의 대부분의 클래스메이트들도 학비가 무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무료 학비 발표 전에 이미 학비를 없앤 의과대학이 처음이 아니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8년 뉴욕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은 재정적 상황에 무관하게 모든 의과대학생들 학비를 면제했죠. 이어서 지난 여름 2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면서 이 NYU의 두 번째 의과대학인 NYU Grossman Long Island School of Medicine의 학비가 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올해 초 10억 달러 기부로 인해서 뉴욕 브롱스에 위치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 이 의과대학 학비 면제가 발표되었죠. 실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은 학교 자체 내에서 보조금들로 인해서 여기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스튜던트 론 평균 액수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10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카고에서 성장한 알버트 헐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알버트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특히 하이스쿨 다닐 당시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 식구에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웨이트레스로 여러 곳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하는 상황이라 의과대학을 마칠 때면 엄청난 빚더미에 묻힐 것이라는 생각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이번 다니는 기숙사에서 하루아침 일어나서 날라온 메일을 열어보니까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1년 9만 달러 보조가 약속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서 이게 사실인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알버트는 볼티모어 지역의 내과 레지던트입니다. 앞으로 암 전문의가 되겠다면서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이번 가을 학기부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대부분 학생들은 무료 학비가 될 경우가 높은데요. 마이클 블룸복의 오랜 기간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기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번의 기부는 앞으로 미래 의사들에게 절대 재정적 부담 없이 본인이 추구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부와 학비 면제는 어떻게 보면 점점 의과대학들 사이에 전국의 최고 학생들을 데려와서 최고 의사로 키워내는 데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부금으로 이런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추가로 의과대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를 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학비 변화는 최고 학생들이 어느 의과대학을 가는지 이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지만 전국적으로 의사 숫자를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의과대학 정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의사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의과대학에 이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메디컬 스쿨 그리고 이제는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안에서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에게 무료 학비를 제공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파리 서머 올림픽, 이 하계 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한 곳인 파리에서 벌어지면서 우리 눈에 익숙한 이 에펠탑이라든지 베르사유 개선문 등 이런 장면, 아이코닉한 장면들이 속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 이벤트 중에 단 하나가 파리를 벗어나서 개최되는데요. 파리도 벗어나지만 프랑스에서도 아닌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구 북반구도 아니고 남반구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파도로 널리 알려진 바로 타히티의 티후포에서 서핑 컴피티션이 벌어집니다. 이곳의 장소를 정하면서 파리 올림픽 위원회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파리 올림픽의 개최지로 결정나는데 이들이 약속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올림픽 이벤트들을 프랑스 영토, 프렌치 테리토리에 다 나누어서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타히티는 지난 1880년 프랑스 영이 되었고요. 이제는 프랑스 국가 하에 해외 자치국가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종목들이 프랑스 내 많은 도시들에서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인기 종목들이 벌어지지만 서핑 대회를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가장 큰 섬, 이 타히티의 선택은 아주 특이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것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는 무리도 빚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곳은 서핑 커뮤니티 안에서는 아주 장소가 유명한 곳입니다. 타히티 남서쪽 해변의 파도는 이 컴페티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장장 9,700마일 떨어진 곳이고 비행기로도 2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요. 올림픽 이벤트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로 기록될 것이고 올림픽위원회 대표는 지난 2022년 이곳을 방문할 당시 이곳은 매지컬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곳의 파도는 말로 표현이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서퍼들에게 언제나 가장 최고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차원의 타히티는 최고 옵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이 CNN이 뽑은 서핑의 최고 장소 리스트의 탑 3에 오른 곳입니다. 이곳은 워낙 서핑 경기가 많이 벌어지는 장소라 예전부터 나무로 지어진 타워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심판들이 올라가 앉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에 연관된 안전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심판들뿐만 아니라 중계팀 커버리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것 대신 올림픽위원회는 라군에 알루미늄 타워를 새로 건설할 것을 이렇게 내놓았고요. 애초 계획은 14톤에 40명이 앉을 수 있는 면적 그리고 식수와 물이 흘러내려가는 연결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다 심판들이 앉아서 판단하는데 시야에도 잘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이 알루미늄 타워를 두고 많은 비난이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물 아래 아주 섬세한 산호죠. 코럴 리프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사실 이미 글로벌 워밍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또 실제 타워 건설해 보니까 타워 일부는 이미 산호에 박혀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타워가 주는 또 다른 의미도 비난의 대상인데요. 상당수 주민들에게는 이 타워라는 것이 식민지와 콜로나이제이션의 심볼이라는 지적이죠. 그러면서 올림픽위원회가 내세운 친환경적인 것에 절대 반대라는 비난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산호 코럴 리프의 생태계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댐시 씨는 타히티 근방의 코럴 리프 형성이야말로 오늘날 타히티를 서핑 컴피티션의 최고 장소로 만든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타워로 인해서 서핑 자체는 큰 여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컬 커뮤니티에 바다가 주는 의미는 굉장합니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특히 이 지역에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이 산호 시스템은 정말 거룩한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소위 완벽한 파도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진 것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산호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번 알루미늄 타워 건설은 생태계를 완전히 흐트러 놓고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존재하던 나무 타워를 대체하면서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타이티 관광청에 따르면 이 프렌치 폴리네시아 주위로 1000개가 넘는 생선 종류가 있고요. 150개가 넘는 다양한 산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요새 기후변화와 또 많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중에 산호가 가장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지난 11월에 파리올림픽위원회는 다른 옵션을 고려해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존재하는 나무 타워를 더 강하게 reinforce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요. 현재 기초가 안전하다는 조사 이후 또 다른 타워를 짓되 이 나무로 된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옵션으로 심판들이 해안가와 이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가서 점수를 매기는 것 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앞에 모든 옵션들은 제거하고 처음보다는 약간 작아진 알루미늄 타워를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티후포 지역의 자연보호, 환경보호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곳에 결정된 개발은 모든 각도에서 분석된 결과이고 환경에 미치는 여파는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는 타워가 주는 여파는 최소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는 영원한 기초가 올라설 것이면서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개최될 많은 다른 종류의 서핑 이벤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많은 친환경 단체들과 그리고 국제 서핑 협회 International Surfing Association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션은 새 타워 건설 없이 올림픽을 진행하라는 진정서도 공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위원회는 새로운 9톤 50 스퀘어미터 그리고 3층 레벨 타워를 진행해 떡 버티고 서 있으면서 다음 주 올림픽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새로 지어진 타워는 이 근방에는 산호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가 말하는데, 그리고 이 산호는 물체에 상관없이 형성되면서 이전에 이곳에 있던 콘크리트 위로 덮은 산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파리 올림픽, 하계올림픽 이벤트 한 종목은 파리에서 거의 10,000마일 정도 떨어진 타이티에서 벌어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현 USC 대학 총장 캐롤 폴트 총장이 잘 알려진 이름이죠. 지난 5년 전 다양한 스캔들로 물들었던 USC 대학의 안정을 가져온 사람이고, 또 USC 스포츠에 더 박차를 가했고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많은 업적을 세운 총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봄 이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처하고 다루는 과정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이 사임하라는 목소리가 대단했죠. 그런데 이러함에도 이번에 USC는 그녀의 5년 계약에 연장을 받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두고 USC는 연장 기간이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변경된 어멘드먼트가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USC가 말한 것은 다른 모든 직책과 마찬가지로 총장도 매년 리뷰를 거치고 다시 임명, 리어포인먼트를 거친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폴트 총장의 리더십으로 대학이 가고 있는 방향에 만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72살인 폴트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그 전 총장 맥스 니키아스와 똑같은 대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 USC의 보드 오브 체어맨이었던 이 잘 알려진 릭 카루소가 말하면서 앞으로 폴트 총장이 최소한 10년은 이 USC에 몸을 담을 것이라는 의사도 밝힌 것입니다.
정말 그녀가 총장에 임명될 그때 당시 USC는 엄청난 스캔들 속에 파묻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폴트 총장이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상당수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갈아치웠고요. 또 USC의 의대 부인과 교수 섹스 스캔들로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달러 배상을 주면서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했고 또 캠퍼스의 아이코닉한 빌딩에 붙어있던 이름이죠. 이 반유대주의파 전 USC 총장 이름을 없애기도 한 것입니다. USC 역사의 12번째 총장 자리에 오기 전 그녀는 소위 바깥에서 오는 사람이랑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USC 역사의 첫 번째 여성 총장으로도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USC 오기 이전에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채플 힐 총장을 역임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다양한 컨트로버시를 해결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학 문화가 점점 교육에서 벗어나 팽창에만 집중한다는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크레딧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당시 보드 체어였던 릭 카루소는 그동안 USC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880년대 세워진 USC 역사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여성 총장이 되었는데요. 한층 더 저인컴 자녀들, 또 집안에서 처음 대학을 가는 학생들,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런 차원의 가족 인컴이 1년에 8만 달러 미만인 경우 학비 전액 면제를 실시했고 또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계산하는 데서 홈 에퀴티는 감안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거기다 US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고 풋볼 코치인 링컨 라일리를 연봉 1,000만 달러에 데려왔죠. 그리고 팩12 컨퍼런스에서 빅10 컨퍼런스로 옮기는 데 큰 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결정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이번 졸업식에 프로 팔레스타인 수석 졸업생이죠. 밸라딕토리엄 아스나타사수마의 졸업식 연설을 취소해버린 것을 두고 엄청난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총장은 이것을 두고 단지 세이프티 이슈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총장은 말합니다.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안전 세이프티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지 쪽인 수석 졸업생이라는 이유가 컸다는 비난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결국 메인 졸업식을 캔슬해버리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죠. 수많은 졸업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해오던 졸업식이 캔슬되면서 실망의 강도는 감히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총장은 이어지는 2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간에 그녀는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이런 비난은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USC 교육대학 로지어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의 명예교수인 윌리엄 티어니 교수는 이분은 사실 대학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운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티어니 교수가 말한 것은 이번 폴트 총장의 시위대 대응 방법은 완전 실패, total failure라고 부르면서 대학 측은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임 당시 여러 개의 스캔들을 해결하는 데는 크레딧을 주지만 스포츠에 집중하는 데에는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티어니 교수는 말을 합니다. USC는 풋볼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데 조금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다. 이런 차원의 현 총장은 지적인 리더십이나 재정적 기부금 확보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USC 미래를 볼 때 캐롤 폴트 총장은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학 분야 애나 키렐로프 교수는 폴트 총장에게 장기 계약 갱신이 주어져야지 하는 데에서는 본인은 중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로 팔레스타인 텐트 시위를 저지하는 것을 이것은 잘했지만 동시에 광적인 반유대주의에 젖어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폴트 총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올 가을 학기 들어오는 이 자리에 무려 8만 2천 명이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번에 기록한 합격률 9.3%는 역사적으로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고 그녀를 지지했고요.
기부금에 있어서도 2024년 US는 8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이것은 지난 8년 동안 최고라고 합니다. 또 연구 비용도 2023년 11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4년 전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US의 스포츠에 더 신경 쓰는 것은 역력한데요. 2019년 그때 당시 아틀레틱 디렉터였던 린 스완에서 마이크 번으로 교체했죠. 그렇지만 번은 지난 5월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폴트 총장은 제니퍼 코엔을 임명하면서 USC 아틀레틱 디렉터 역사상 첫 번째 여성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인정되는 공로도 많고 비난도 끊이지 않는 USC의 캐롤 폴트 총장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젊은 층들 Z세대라고 부르죠. 이 Z세대들은 알코올 섭취를 생각보다 멀리 한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없는 드링크들도 요새 여기저기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 알코올 없는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맥주 회사가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이름이 바로 Athletic Brewing입니다. Athletic Brewing이라는 회사는 지난 2018년 원래 헤지펀드 트레이더에 있었던 거기서 전향한 빌 슈펠트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가치가 단 2년 사이에 8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가치 계산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이것을 토대로 추가 파이낸싱을 얻어가지고 더 큰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샌디에고 근방에 미국 내 세 번째 이 브루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설 세 번째 공장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내 생산되는 맥주 생산을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하이네켄과 버드와이저를 제치고 미국 내 최고 non-alcoholic 비어 회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만 25만 8천 배럴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내 탑 20 안에 들어가는 맥주 브루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세일 액수가 달러로 9천만 달러를 넘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앞에 말한 하이네켄이나 버드와이저 같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맥주 회사들은 전체 생산의 일부를 non-알코올 이 분야에 집중하면서 그들 전체를 봤을 때는 운영의 작은 일부로 생각하지만 슈펠드 씨가 이끄는 아틀레틱 브루잉 회사는 모든 것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경쟁에서 최고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초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non-알코올 맥주는 아주 작은 시장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없는 드링크에 다가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새로운 그룹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아틀레틱 브루잉 회사를 지지하는 대형 음료수 회사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름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큐릭 닥터 페퍼인데 이것은 2022년 5천만 달러 이상을 이곳에 투자했습니다. 거기다 인기 있는 풋볼 선수죠. JJ 왓츠도 이곳에 투자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틀레틱의 성공과 브랜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도에는 아무래도 이 Z세대, 제너레이션 Z에도 이유는 일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알코올 없는 라이프를 다른 세대들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 역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Z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워라벨이라 그러죠. Work-Life Balance라는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아주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또 거기다 이들은 온라인 세대이고요. 사회적 압력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캐릭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Z세대보다 나이가 좀 더 든 바로 위에 밀레니얼 세대들에 비하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나이일 때 비교했을 때 이 Z세대들은 20% 알코올 섭취가 낮다는 것입니다. 또 2024년에 와인 섭취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 와인 소비자들의 58%는 65세 이상 그룹, 다시 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와인을 제일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비교해서 밀레니얼이나 Z세대는 30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알코올 섭취를 다소 멀리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건강을 생각해서부터 단순히 새로운 다른 제품에 대한 호기심까지 다양합니다.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음료수 선택에 한층 더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것에 비교해서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은 사실 옛날부터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안 마시면 몰라도 마시면 다 마신다는 이렇게 go all or nothing 이런 자세와 크게 비교되는 것이죠. 거기다 Z세대들은 그들의 시간과 돈을 쓰는데도 약간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업계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우리가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대학 생활 중에 엄청나게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헝오버 되는 장면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제 18세에서 22세 사이 젊은 층 3명 중 1명은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20년 전만 봐도 5명 중 1명꼴로 안 마신다는 것과 비교해서 더 늘어난 것이죠. 이러함에도 젊은 세대 중에 35%는 친구들과 바를 자주 찾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바에서는 이런 점점 더 창의적인 다양한 음료수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커스터머들의 선호도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이런 non-alcoholic 음료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착안해야 됩니다. 거기다 요새 바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드링크 한 잔에 $20에 육박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히 젊은 세대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마시는 것을 주저하고 중단하는 비율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2024년 미국인 중 41%는 작년보다 드링크 마시는 것이 줄었다고 말을 했고요. 이 중에 Z세대들 중에서는 61%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알코올 없는 드링크로 움직임이 이제는 단지 적은 비율이 절대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것이 무려 113% 증가했고요. 이 중에 앞에 말한 아틀레틱 브루잉 같이 non-알코올 회사 또 다른 회사인데요. Liquid Death라는 회사는 2022년 회사 가치가 $7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팬데믹이 이런 추세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알코올 섭취를 크게 줄이려는 추세는 역력합니다. 지난 10년 사이만 보아도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알코올 없는 드링크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45에서 55%로 늘어났습니다. 아틀레틱 브루잉의 슈펠트 씨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것은 non-alcoholic 비어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옵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우리 맥주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소위 점점 맑은 정신이란 영어 단어 sobriety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sobriety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알코올 없는 맥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맥주라고 강조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Z세대들이 알코올에서 멀어진다면 다른 대체 옵션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손에 들고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non-alcoholic 비어가 점점 더 인기를 끌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학교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과 함께 좁은 아파트 생활을 해오다가 선밸리 지역에 나온 집을 봤습니다. 이 집은 바로 그들이 꿈에 그리던 집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대식 하시엔다의 방 3개, 파이어플레이스, 부엌도 환하게 열린 스타일로 반 에이커 면적의 뒷마당에는 이 올처드 나무에 연못까지 있고요. 이 벌드고 산들 경치가 참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샌퍼난도 밸리의 북동쪽에 위치한 집을 방문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말한 엘레나 멀론 씨. 밸리 지역의 사립학교죠. 캠블 홀 스쿨의 역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다른 사립학교 버클리 스쿨에서 수학 선생님인데요. 120만 달러에 나온 집을 살 형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과 딸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넓은 공간에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이 집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꿈같이 사랑에 빠졌던 집이 3년이 지난 오늘날 완전히 감옥소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옆집 이웃에 의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주위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그의 6에이커가 넘는 커다란 면적 안에 면허도 없는 고물상같이 온갖 고물들에서부터 100대가 넘는 버려진 녹슨 자동차들, 쓰레기는 산을 무색할 정도로 쌓여 있고요. 독성을 내뿜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처리장 같은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 옆집 이웃은 50살의 데이빗 포레라라는 남성인데 본인 마당도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가기도 힘들어지니까 이 본인은 엘레나 씨 집 앞에 자동차를 세우고 그 안에 차 안에서 걸프렌드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이웃들이 말하는 것과 또 엘레나 씨가 찍은 여러 개 사진들을 이렇게 복합해서 보면 길거리에는 버려진 약물에 숫자를 셀 수 없는 주사 바늘들, 또 마리화나 주머니들, 옷가지들, 인간 배설물, 타이어, 콘돔들, 길거리를 수두룩하게 메운 모습입니다. 항암 치료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 남편을 병원에 픽업해 가려고 집 앞에 나오니 모르는 또 다른 자동차가 드라이브웨이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9살, 11살인 아이들, 그들 앞마당에 나가서도 노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엘레나 씨 부부를 포함해 주위 이웃들이 모두 로컬 정치가 리더를 포함해서 10군데가 넘는 정부 기관에 도움 진정서를 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LA시티 검찰이 문제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수피리어 코트는 땅 주인인 남성의 어머니를 잠시 구치소에 수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결과입니다. LA시장을 비롯해서 이 지역 시리 어터니인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 또 시의원 모니카 로드리게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이웃들이 불만이 거셉니다.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 옆에 같이 사는 이웃들이 가장 큰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죠. 특히 산불 위험도가 증가할 때가 되면 이웃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것이죠. 실제 프레라 남성이 사는 정크마당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량의 프로페인도 있고 불이 잘 붙는 액체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 2021년 그 안에서 난 불로 인해서 그 남성의 고양이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스캇 레스킨 씨는 이 동네는 다른 사이드 도로도 없다면서 피할 도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LA타임스는 어머니 메리 씨를 통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 길 이름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길 이름이 와일드우드 파이어 로드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이 땅은 남성이 차지하기 이전에는 10년 이상 텅 빈 채 오랫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이 땅의 이전 주인인 제임스 후양가 씨는 이곳은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하이킹 트레일에 자연 계곡에 물이 흘러내리고 너무 좋은 공원 같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남성의 어머니 메리 프레라 씨는 아들이 폐임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2014년 부동산 주인이 되고요. 아들이 그곳에서 지속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어머니는 은퇴한 하이스쿨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2017년 이곳에 강한 산불이 났을 때도 남성은 대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TV 뉴스 헬리콥터에서 모습이 보였는데요. 남성이 불안해서 불을 저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인터뷰에서 마치 전쟁터 같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집은 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은 전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성은 살아남기 위한 이유로 고철 등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서 더 심각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2020년 무명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LAPD 형사 슈퍼바이저인 더글러스 라킨은 포레라가 라이선스 없는 정크야드를 운영하고 주위 개울에 위험한 케미컬 드럼통을 비우는 것을 버리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EPA, 또 주정부의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그리고 소방국의 Hazardous Material Division 등 다양한 에이전시들이 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을 보면 총 114대의 녹슨 자동차, 이 중에 5대는 바로 하이웨이 페트롤, CHP 페트롤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훔쳐진 것인지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쇼핑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 안에서 생활한 자취도 보이고요. 트레일러, 망가지고 분해된 배터리들, 군사 목적으로 보이는 폭탄도 발견되고요. 거기다 쓰레기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엘레나 씨 가족은 이런 조사가 막 시작되고 몇 달 후에 이곳에 이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이런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부터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들은 그녀 집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웃들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불만이 많은데요. 그중에 마당에 엄청난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액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내리치는 한 오후, 엘레나 씨 리빙룸에 앉아서 창문으로 포레라 씨 마당이 조금 보입니다. 그녀는 말을 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다.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은 끝도 없지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집이 팔리겠느냐고 묻습니다. 정말 악몽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옆집 이웃과 잘 지내는 것도 행운입니다. 다양한 조그만 일로 인해 옆집과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면 곤란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가운데 담을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옆에서 넘어오는 나무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레나 씨의 경우는 그 정도를 넘어 시정부의 여러 기관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거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아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곳의 생활이 감옥살이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앞마당에서 편하게 뛰어놀 수도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